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김도훈입니다. 사실 이제 마이다스 IT에서 이렇게 또 좋은 강연 기회를 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자체보다는 CA 사용 툴이나 이런 것들 이용을 할 때 좀 더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좀 정확하게 신뢰성 높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용적인 사례나 이런 중심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이론을 좀 설명드리는 그런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특히 이제 동적 구조에서 부분, 그 구조 중에서도 다양한 다이내믹한 어떤 특성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컴퓨터가 맥을 쓰다 보니까 지금 이 리모트 컨트롤이 잘 안 돼서요. 예, 좀 뒤쪽에서 좀 슬라이드를 넘겨주셔야 돼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다음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동적 구조 해석을 보면 앞에서 이제 이기승 교수님이나 말씀해 주셨던 이제 선형 해석, 정적 해석과는 좀 달리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외부의 하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다 구하는 그러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계 전공에서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스프링, 그다음에 이제 댐퍼, 그다음에 질량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하중이 이제 작용했을 때 이 매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시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푸는 것들이 이제 가장 간단한 1자이거 시스템, 즉 하나의 자유도, 하나의 움직이는 변이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동적 시스템의 평형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푸는 것들은 저희가 뭐 학부 때나 이럴 때 이론적으로 푸는 것들은 이제 사실 많이 다루게 되고요. 근데 이제 실제 시스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게 되는 큰 구조물들은 아주 무한대의 자유도를 사실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유한요소법이든 아니면 또 무요소법이든 저희가 이제 CA 툴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그런 무한대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물들을 유한계의 자유도만 가질 수 있도록 나누어서 그 시스템을 풀게 되는 건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푸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자유도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자유도다 보니까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벡터식의 형태로 되고 이제 뭐 질량이나 스프링 상수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행렬로 나타냅니다. 뭐 질량 행렬, 뭐 강성 행렬, 또는 뭐 감수 같은 경우 감수 행렬 이런 형태로 묶여져 있는 다자이거 시스템의 동적 평형 방정식이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푸느냐가 사실은 동적 구조 해석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 동적 구조 해석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CA 툴들을 보면 모드 해석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모드 해석도 하기도 하고 과동답 해석도 하기도 하고 주파수 응답 해석도 하고 스펙트럼 해석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모드 해석을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동답 해석, 트랜지언트 리스판스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정말 이 구조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질적으로 계산해내는 그러한 해석 방법입니다. 이 해석 방법이 사실은 내연적 방법에서 임플리시트 메소드라는 얘기도 있고 외연적 방법에서 익스플리시트 타임 디퓨전 방법들도 있고 모드 슈퍼포지션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도대체 어느 경우에 어떤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많이 이제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방법들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모드 해석하고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과도응답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예, 그래서 이제 모드 해석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진동 특성을
이제 구하는 해석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구조물이 자유롭게 진동을 할 때 어떠한 주파수를 가지고 어떠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진동을 하느냐, 그리고 그 진동하는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모드 해석은 모든 동적 구조 해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해석입니다. 즉, 그 다른 과동답 해석이나 주파수응답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모드 해석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드 해석은 그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적합한 해석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파라미터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드 해석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어떤 그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와 비슷한 형태의 외부 하중이 걸리게 되면 공진이라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런 공진을 피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주파수에서만 진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가용 주파수 내에서는 특별하게 변형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특정한 변형이 나타나도록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동답 해석이나 다른 해석에 필요한 어떤 파라미터를 세팅한다거나 어떤 모델을 셋업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강조를 했었는데, 모든 동적 구조 해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모드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시스템을 잘 알아야, 우리가 풀려고 하는 그 구조물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그 구조물에 대한 동적 해석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모드 해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일자율 시스템의 경우에 우리가 그 댐퍼가 없고 그냥 질량과 스프링만 있는 이런 간단한 시스템을 보면, 이 시스템에서 고유 진동수라는 거는 스프링과 스프링 상수를 질량으로 나누는, 저 거기에 붙여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 진동수가 되고,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질량을 이제 잠깐 잡아당겼다가 살짝 놓게 되면 내가 이제 위아래로 떨리게 되겠죠.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진동하는 현상의 시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때의 어떤 주기라든지 진폭 등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일이 이제 흔들리게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요. 다음. 근데 이게 다자율도 시스템으로 가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이자율도 시스템을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율도가 움직이는 게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라고,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죠. 질량이 두 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자율도가 변이 두 개가 있겠죠.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가속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어떤 질량, 행렬, 그 다음에 강성, 행렬, 이런 식으로 행렬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 하나의 어떤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모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와 고유 모드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하나를 잡아당겨놓고선 딱 놨을 때는 하나의 모드, 이렇게 움직이는 거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 두 개의 자율도가 있는 경우에는 총 두 개의 모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첫 번째 모드는 뭐냐면 두 개의 질량이 같은 페이지로, 같은 위상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얘가 이 질량이 아래로 움직이면 이 질량도 아래로 움직이고, 이 질량이 위로 움직이면 이 질량도 위로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로 움직이는 모습이 어떤 모드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그 고유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유 모드라는 거는 이 어떤 구조물이 진동을 하는 어떤 고유한 어떤 형상 또는 그 모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 1이라는 거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얘가 1로 움직이면 얘도 1로 움직이고, 얘가 마이너스로 움직이면 얘도 마이너스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때는 이러한 주파수, 이러한 진동수를 가지고 움직인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드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1로 나옵니다. 또는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1. 이거는 뭐냐면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대 위상이 나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서로 벌어졌다가 아니면 서로 가까워졌다,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거고, 이러한 진동 모드들을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모드보다는 좀 더 하이 프리퀀시의 모드를 갖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런 시스템을 외부 스킴을 이렇게 가게 되면 요 진동 고유진동수 근처에 어떤 하중을 가게 되면 이 시스템 전체가 그러한 모드들로 주로 많이 움직일 거고요. 요 주파수에 가까운 하중으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요 모드가 주로 많이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진동할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다자이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N개의 자율도가 있다. 그러면 전체 모드는 총 N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율도의 개수만큼 그것들을 나타내는 모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그 모드 해석의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이 이제 됩니다. 다음. 자, 이게 예를 그냥 들어서 우리가 그 기계공학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클램프드 되어 있는 웹8보를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가장 쉽게 그냥 비임 요소, 보호 요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체 3차원 구조물을 그냥 하나의 선으로 1차원적인 선으로 나타내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3개의 유한 요소로 이제 나타내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3개로 나타내면 각각 모드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그래서 1번 노드는 잡혀있고 예를 들어서 4번 노드 하나를 보면 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자율도라는 게 보통은 이제 그 수평, 수직 방향의 변이 그리고 단면의 회전 이런 걸로 이 3차원 구조물을 이제 근사시켜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총 3개의 그 점이 있고요. 3개의 점이 이런 3개의 자율도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이게 2차원에서 그렇습니다. 3개의 자율도를 가지고 있어서 총 9개의 자율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1번은 그러면 9개의 자율도를 가지고 있으면 총 9개의 이제 모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각각 모드 쉐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드는 그냥 빔이 이렇게 굽힌 모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굽힌 모드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모드는 굽힌 모드인데 조금 더 하이 프리퀀시 모드 쉐입이 약간 2차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갖고요. 3번 모드는 이제 축방향 모션이니까 그 빔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모션을 나타내고 뭐 4번, 5번은 똑같이 이제 밴딩 모드인데 좀 더 하이 프리퀀시로 이제 4번 모드는 축방향 모션인데 이제 페이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은 늘어날 때 이쪽 모드는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축방향의 그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변하는데 모두 동일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각 부위마다 서로 다르게 어디는 늘어나고 어디는 줄어들고 이런 형태로 진동을 하는 그러한 모션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드들을 여기 모드가 잘못 나와 여기 6번인데 이런 모드들을 보면 어떤 프리퀀시 레벨에서 어떤 진동 특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동적 해석을 수행할 때 이런 모드 해석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조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고유한 특성을 알기 위해서 이런 모드 해석을 우리가 수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과동각 해석 부분입니다. 이제 트랜지언트 리스폰스 어널리시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어떤 구조물에다가 어떤 외부의 하중이나 이런 것들 시간에 대한 함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어진 어떤 초기 조건, 변이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평형 방정식, 동적 평형 방정식을 풀어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델타 t라는 시간 간격마다 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0이라는 시점에서 뭔가를 계산을 해서 델타 t라는 시점에서의 해를 구하고 여기서 해를 구하고 나면 이 해를 이용을 해서 2 곱하기 델타 t에 있는 데서 또 구하고 그 다음에 3 델타 t에서 또 구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마치 시간에 대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계속 순차적으로 구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직접 시간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시간 접근법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 구조물이 실제로 진동하는 것들 또는 뭐 동적인 특성들을 순차적으로 시간에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다 하지만 대신에 이것들을 모든 시간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비싼 해석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우리가 유한 요소나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물을 공간에 대해서 나누어서 푸는 건데 동적 해석에서는 시간도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도 나누어서
현재 시간까지의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계속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의 결과를 예측하는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적 해석이 정적 해석보다 좀 어려운 이유는 정적 해석 같은 경우는 어떤 유한 요소 모델을 잘 수립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요소의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면 되는데 동적 해석에서는 이 시간 또한 이상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짧은 간격으로 하냐. 근데 무한히 이제 작게 나누면 물론 좋겠죠. 근데 그러면 해석 시간이 너무 길게 되고 또 해석 시간이 너무 시간 간격이 너무 크게 잡으면 수렴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해외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정확성과 효율성을 다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 이제 과동 직접 시간 접근법은 이제 크게 내연적 방법, 임플리시트 방식과 외연적 방식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사용 툴을 쓰시다 보면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막 임플리시트 쓰고 주로 뭐 충돌이나 뭐 이런 해석을 할 때는 외연적 익스플리시트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연적 시간 접근법, 임플리시트 타임 인티그레이션 메소드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시간 t까지의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알고 싶은 거는 이 시간 t 플러스 델타 t 다음 시간 스텝에서의 어떤 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모르는 거고 이 전까지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연적 임플리시트 메소드는 뭐냐면 그러니까 동적 평형 방정식을 있는데 이 동적 평형 방정식이 아까 이제 질량 그다음에 이제 댐퍼, 스프링 이런 것들 이 방정식이 언제 사용하냐 하는 거죠. 내연적 방법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현재 모르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 동적 평형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 솔루션 다 알고 있는데 이때의 어떤 변이라든지 나머지 값들을 알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의 동적 평형 방정식을 이제 이용을 하게 돼요. 이제 이 경우는 안정성이 일반적으로 높고요. 특히 이제 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델타 t 시간 간격을 얼마를 잡는가에 일단 수렴을 합니다. 정확성의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 간격을 크게 잡으면 정확성이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일단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수렴성을 보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외 정확성이 외연적 방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고요. 대신에 계산 효율성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스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계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유막 메소드, 유막 베타 메소드, 제너럴 알파 메소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 이제 유막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에 반해서 외연적 시간 접근법은 뭐가 다르냐면 똑같아요. 요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변이, 속도, 가속도 이런 걸 구하고 싶은데 다만 동적 평형 방정식 언제 사용하냐면 현재 시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시간 t에서의 평형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즉 내가 현재 평형 방정식을 통해서 t 플러스 델타 앞으로의 것들을 좀 예측해 나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수월하고요. 포뮬레이션도 수월하고 쉽고 대신에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즉 내가 시간 간격을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큰 값을 사용하게 되면 수렴을 아예 안 해버리고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크리티컬한 어떤 시간 간격이 있어서 그거보다는 항상 작은 간격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요 t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좀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까 조금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 있고요. 하지만 효율성은 훨씬 높을 수가 있습니다. 각 스텝마다 계산해야 되는 계산 양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계산의 효율성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되게 일반적인 얘기고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중앙자본법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센트럴 디퍼런스 메소드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내연적 방법, 외연적 방법이 차이가 뭐냐면 내가 동일하게 알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t 플러스 델타 t라는 곳에서 모르는 솔루션을 찾고 싶은데 이때 사용하는 평형 방정식을 이때 현재 시간에서 할 거냐 앞으로 시간에서 할 거냐 거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네, 다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언제 임플리시트를 사용하고
언제 explicit 사용하는지를 보통 나타내 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implicit 메소드는 약간 정적인 것, 좀 느린 것들, 느린 형태의 동적 해석에서는 내연적 방법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 되고요. 외연적 방법,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주어진 하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른 거 또는 하이 프리퀀시 보는 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연적 방법들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조금 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메소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임플리시스 메소드하고 내연적 방법하고 외연적 방법 두 개 볼 건데 수식은 여기 이렇게 나중에 아마 그 자료를 받으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유망 메소드는 이런 겁니다. 평형 방정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평형 방정식을 이용하는데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요것도 모르고 이게 다 모르는 거거든요. 다 모르는 건데 요 모르는 그 속도를 이렇게 가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현재 속도에다가 얼만큼 곱하기 델타 t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속도의 개념을 보시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거리라는 거는 이제 변이의 차이고요. 또는 가속도는 뭘까요? 그러면 시간분의 속도의 차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의하는 건 뭐냐면 요 t 플러스 델타 t의 속도는 현재 속도에다가 뭔가 평균적인 가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면 뭔가 되겠네 라고 이제 예측을 또는 근사를 하는 거죠. 그때 이 평균 가속도를 현재 가속도와 미래의 가속도의 어떤 조합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델타는 0과 1 사이 값을 가져요. 그래서 뭐 만약에 델타를 0을 쓰겠다 그러면 나는 그냥 평균 가속도를 현재 가속도로 가정할래 이런 거고요. 델타를 1로 쓰면 여기 0이 되는 요거가 나오니까 평균 가속도를 그냥 미래의 t 플러스 델타 t 가속도로 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델타를 2분의 1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현재하고 미래하고 딱 중간 정도 평균 내서 사용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속도라든지 가속도를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남게 되냐면 우리가 모르는 거는 요 속도 가속도를 다 뭘로 바꿀 거냐면 알고 있는 속도 가속도나 모르고 있는 변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식은 이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정적식에서는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강성행렬 곱하기 모르는 미지수 벡터는 외부 하중 벡터. 그래서 요거를 풀면 우리가 이제 그 정적 해석에서 해를 얻게 되는 건데 동적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k hat, r hat이라고 해서 요 k hat이 요 식들을 집어넣어서 정리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강성행렬에다가 어떤 질량과 댐핑의 어떤 효과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어떤 이펙티브한 강성행렬 비슷한 게 나오고 하중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들이 들어가 있는 하중 벡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은 각 스텝마다 이 식을 잘 정리하면 각 스텝마다 정적 해석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타임 t에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타임 t 플러스 델타 t가 되면 요 값들 K하고 R이라고 하는 값들이 계속 바뀌겠죠. 그 바뀐 것들을 계산하면서 또 수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즉, 그래서 정적 평형 방정식을 계속 시간마다 풀어나간다. 근데 요 K나 R 값이 계속 바뀐다. 그래서 그걸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예,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익스플리시트 방법 센트럴 디퍼런스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이것도 시간 t에서의 이제 방정식 이용을 하는 거고요. 속도와 가속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이제 센트럴 디퍼런스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속도를 t 마이너스 델타 t의 변이와 t 플러스 델타 t의 변이의 차이를 2 곱하기 델타 t를 나누면 그게 평균 속도로 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해서 우리가 다 그런 모르고 있는 속도 가속도들을 이제 알고 있는 것들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정적 평형 방정식 비슷한 게 나오고 이때 K-핵과 R식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식은 결국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럼 왜 외연적, 내연적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외연적 방법하고 달리 이런 외연적 방법은 여기 K-핵이라는데 원래 강성행렬에 K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K에 붙어있는 애는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래서 댐핑이 없고 그 다음에 질량 행렬을 보통 집중 질량으로 럼프드 매스로 가정을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대각분열입니다. 그냥 대각선에만 값이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식을 풀기가 아주 수월해지죠. 그냥 뭐 어떤 행렬의 옆행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값들을 그 매수를 다 나눠주기 때문에 계산이 아주 빨라집니다. 그래서 센트럴 디퍼런스 메소드와 같은 이제 외연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같은 최종 방정식을 푸는 시간이 내연적 방법보다 훨씬 적게 되죠. 그래서 각 스텝에서의 계산량은 아주 줄어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티컬 타임 스텝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델타 t를 정할 때 이게 크리티컬한 어떤 그 시간 간격보다 항상 작은 값을 사용해야지 수령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산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최종 요 익스플릿 방법이 물론 계산량 자체가 작은 각 스텝마다 계산량은 작은 장점이 있지만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시간 간격이 어느 것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익스플릿 메소드가 그 임플리시트 메소드보다 좋다 나쁘다를 바로 요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임플리시트 메소드, 내연적 방법의 장점은 항상 수령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요 외연적 방법보다는 좀 더 큰 타임 스텝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 스텝마다 계산량은 많지만 내가 또 멀리 이제 빨리빨리 큰 보폭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원하는 만큼의 해석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요 외연적 방법과 내연적 방법들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차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방정식이 비슷하지만 그것들 풀어내는 것들이 좀 다르다, 효율성이 다르다는 거고 외연적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크리티컬 타임 스텝이 존재해서 우리가 델타 t를 선정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예, 그래서 똑같은 웹8부를 한 번 더 이제 볼게요. 그래서 웹8부 문제인데 이제는 요 끝에 오른쪽 끝단에다가 이런 하중을 이제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인 형태의 이제 반복으로 하는 이런 하모닉 형태의 하중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외연적 방법 풀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음. 네, 그래서 만약에 센트럴 디퍼런스 메소드 외연적 방법을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리티컬 타임 스텝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요 크리티컬 타임 스텝이 이렇게 주어져요. 오메가 맥스분의 2. 근데 이 오메가 맥스라는 게 뭐냐면 그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유 진동수예요. 아까 제가 이제 모드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 모드 해석을 해보면 그 각각의 고유한 진동 모드들이 나온다고 했죠. 고유 진동수들하고 그 고유 진동수 중에서 가장 큰 값. 그죠? 그러면 이 고유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델타 t가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구조물 자체가 큰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면 델타 t를 어쩔 수 없이 작은 델타 t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그 웹8부 구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을 갖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6개의 모드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제일 큰 거 되고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해본 건 뭐냐면 이제 똑같이 이제 센트럴 디퍼런스 메소드 외연적인 방법을 썼는데 하나는 델타 t를 요거보다 조금 작은 1.274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한 거고 요거는 보다 조금 큰 1.275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크리티컬 타임 스텝보다 조금만 크면 바로 이제 발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작으면 정확성을 일단 차치하고라도 일단 수렴된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구조에서 그 이제 동적 해석을 할 때는 이러한 특성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일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 웹8부 이제 센트럴 디퍼런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시간을 설정할 때 수렴성과 정확성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 그에 비해서 이제 유망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파라미터가 있긴 하지만 잘 시간 간격에 상관없이 수렴하는 결과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최소한 선형 해석의 경우에는 수렴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간 간격 설정 시에는 해의 정확성만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 충분히 좋은 그 모델을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이제 앞에서는 이제 직접 시간 접근법이라고 해서 외연적 방법, 내연적 방법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하나가 모드 스포포지션, 모드 중첩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 이거는 앞에서 시간 접근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비싼 해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빠르게 해볼 수 없을까 하는 방법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드 중첩법이 그 선형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많이 구하고 있는 것중 하나인데, 그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원래 이제 평형 방정식을 보면 이 자료 시스템 보면 서로 연성돼 있어요. 커플. 그게 뭐냐면 서로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첫 번째 식을 보면 여기 U1도 있고 U2도 있어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식을 풀 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요 자유도 U라는 거를 뭐 어떤 값 곱하기 또 새로운 자유도로 만약에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게 가정을 했을 때 여기 이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런 어떤 그 강성이나 강성 행렬이나 진양 행렬이 형이 되게 되는데, 그 변환된 행렬 자체가 만약에 대각 행렬이 된다면, 대각 행렬이 된다는 얘기는 각각의 여기 이제 마이너스 K나 마이너스 K 같은 게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면 이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풀었을 때 각각 첫 번째 식은 U1만, 두 번째 식은 U2만이기 때문에 서로 디커플 때 완전히 떨어져 있는 별개의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각각을 풀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가 이제 대각 행렬로 만드는 어떤 P가 있을까? 여기 뭐 변환시켜주는 어떤 이제 특수한 행렬이 있을까 하는 거죠. 네, 다음.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모드 해석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모드 해석을 하면 나오는 게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모드들인데, 그 고유한 모드들이 만약에 n개가 있으면 그 모드들로 구성을 하면 구성된 요 P라는 게 바로 아까 우리가 원했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값들입니다. 다시 전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 이제 원래는 M, 뭐 K 이런 게 있었잖아요. 서로 이렇게 그 연습 커플되어 있는. 근데 요 앞에 식이 다 1111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서 그냥 없어지는 거랑 똑같고요. 여기는 각각의 그 고유 진동수들로만 채워져 있는 대각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원래는 n개의 시스템이 서로 이렇게 자유도가 연성되어 있는 거였는데, 독립적인 이렇게 하나의 자유도만 있는 시스템이 그냥 n개가 따로따로 있는 그런 것들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해석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네, 다음. 자, 그래서 전체 해는 그런 것들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냥 서로 슈퍼포지션, 요 중첩이라는 의미예요. 각각 선형이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돼요. 쭉 더해주면 원래를 이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즉, 원래는 그 각각의 자유도에 있었던 하중 시스템의 그 모드를 우리가 모드 해석을 해서 얻었던 그 고유 진동수나 고유 모드로 변환을 시켜서 좀 더 쉽게 문제를 만들어서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이거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근데 그럼 또 이거 고유 모드 구하고 식 변형하고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다시 중첩해서 구하면 원래 푸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에서 많은 경우 모든 모드를 다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일부의 모드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100개의 자유도로 구성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모드를 구하면 100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100개 모드를 다 구할 필요 없이 고유 진도수가 낮은 것부터 뭐 한 10개, 아니면 뭐 20개, 한 5개 이 정도만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정확한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드 중첩법이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처음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빔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잡아당겨줬을 때 처음에 이제 초기 변이를 주고 놓아서 자율진동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만약에 첫 번째 모드와 비슷하게 이렇게 밴딩 모드와 비슷한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다른 모드들은 안 나오고 그 모드로만 계속 진동을 합니다. 또 뭐 두 번째 모드로 형성되어 있는 초기 조건을 주면 그 모드로만 진동을 하지 뭐 다른 모드로 진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모드들로만 나타나고 또 마찬가지로 외부 하중도 어떤 특정한 모드 형상으로 조합을 할 수 있으면 그 조합된 그 모드 형상의 헤드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원하는 특정한 모드들 또는 그것들이 조합된 형태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드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 네, 다음.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강점을 가진 게 뭐냐면 요 외부 하중에 대한 가진 주파수,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주파수의 하중을 가해주냐에 따라서 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아까 일자일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요 X축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요 오메가 햇이라는 거는 지금 외부에서 가해주고 있는 이제 외부 하중의 그 진동수 또는 주파수가 돼요. 그래서 외부 하중의 주파수를 이제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를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 대비해서 외부 하중이 얼마큼 되느냐, 그걸 대비해서 요 Y축은 뭘 나타내냐면 다이나믹 로드 팩터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정적으로 당겼을 때에 비해서 동적으로 진동을 줬을 때 이 응답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나타내는 그 비율이거든요. 정적 해석 솔루션 대비해서 동적 해석의 솔루션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 값을 비교해 보면 이것들이 이러한 어떤 그 커브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1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프리퀀시를 이제 가지를 하니까 공진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감수해가 없을 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무한대의 진폭을 갖게 되겠죠. 근데 감수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유한한 그렇지만 좀 큰 어떤 이제 값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처음에 요 정도 요 외부 하중의 프리퀀시가 고유 진동수보다 한 4분의 1보다 작은 영, 그러니까 좀 천천히 이제 움직이는 영,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보다 더 작은 고유 진동수로 이제 움직일 때는 거의 정적 응답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적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사실 크게 뭐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이 뒤쪽에 오는 하중 주파수들만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1보다 큰 진동수들만 고려하면 되지 그거보다 뭐 작은 거 뭐 이런 것들은 굳이 고려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시면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외부의 하중이 그 뭐 프리 어널리시스 같은 걸 해서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개의 가진 주파수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가진 주파수, 최대의 가진 주파수보다 한 보통 한 4배, 아까 이제 4분의 1보다 작은 거면 거의 정적 해석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4배 정도 되는 주파수를 컷오프를 해서 그거보다 큰 영역, 요 고유 진동수가 큰 영역들은 대부분 정적 효과밖에, 그러니까 동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고 요 컷오프 그 주파수 안에 있는 모델들만 우리가 해석에 넣어주면 거의 정확한 해석 결과를 더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부 하중을 분석을 하고 그보다 작은 고유 모드들만 해석을 집어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그래서 여기 그 기본적인 그 개념이 뭐냐면 정적 응답에 가까운 고유 모드들은 무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보통 아까 외부 하중의 주파수 성분들을 분석을 하고요. 프리 어널리시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최대 가진 주파수의 4배 정도를 보통 이제 컷오프 주파수를 설정한 다음에 이 컷오프 주파수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 간격을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컷오프 주파수 이내의 모델만 해가지고 모두 축적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웹8고입니다. 웹8고 똑같이 할 건데요. 이거를 이제 여기 이제 E-파이 F0라고 해서 F0를 400Hz짜리 이제 그 외부에서 하중을 요 400Hz로 가지를 한다고 보시죠. 그럼 요 구조물을 아까 이제 그 주파수 해석을 해보면
보유 주파수가 80, 500, 1000, 1390, 3000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 요거의 4배 하면 1600이죠. 1600보다 작은 거는 한 4번째 모드까지라는 거죠. 그럼 이 4개의 모드만 고려를 하면 웬만한 그러니까 요거의 응답을 전체 다 사용할 때만큼 아주 정확하게 얻을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다음 예를 보시면 이거는 fully coupled, 그러니까 완전히 시간적 분법을 이용해서 완전히 커플드된 이퀘이션을 완전히 풀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모드 중첩법을 이용했는데 첫 번째 모드만 이용을 해서 푼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요 결과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 첫 번째 모드가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것만 이용을 하니까 얘의 전체적인 경향은 따라가지만 완전히 다른 값이 돼요. 하지만 이제 모드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다음 2개만 넣어도 거의 전체를 완전히 다 푼 거하고 되게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외부 하중 그 주파수가 요 모드 한 4번까지만 이제 포함을 해도 되기 때문에 2개 모드만 넣어도 충분히 지금 근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다음 4개를 넣으면 뭐 거의 차이를 못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안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려보더라도 거의 유사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드 중첩법의 장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하중 분석을 하고 그보다 작은 개수의 어떤 모드들만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적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다음. 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화중에 프리 어널리시스를 하면 어디 가지 주파수가 여기 있으면 요거에 한 4배 정도 되는 데가 4번 모드다. 그러면 그 정도 모드까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고, 요 실제 이제 그 응답을 아까 구한 응답을 프리 어널리시스를 한 건데 거기 보시면 주로 1번 모드가 주로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 2번 모드, 그다음에 여기 3번, 4번 이제 거의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모두 2개만 사용해도 상당히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예.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과동답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임플리시시다, 익스플리시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주로 임플리시는 좀 느린 거, 익스플리시는 좀 빠른 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임플리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하중이 사실 좀 느리죠. 느리니까 대부분 시간 간격을 크게 잡아도 저주파만 있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크게 잡아서 가는 것들이 효과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충격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해석을 할 때는 상당히 외부 하중 자체가 급격하게 들어오죠. 그 얘기는 하이 프리퀀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이 프리퀀시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시간 간격을 작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시간 간격을 작게 잡아야 그 하이 프리퀀시 그 하중을 모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익스플리시 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진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충돌 해석이라든지 이런 쪽 영역들에서는 주로 익스플리시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작은 스텝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하중 자체가 좀 느리거나 좀 그런 경우에는 임플리시트를 통해서 좀 더 스텝을 좀 크게 가져가면서 계산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때 임플리시트, 어떤 익스플리시트를 사용하느냐는 이러한 외부 그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잘 선택을 이제 해야 됩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내리면,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적 구조 해석을 하려면 각 해석 방법의 기본적인 원리, 그다음에 어떻게 개발되는지 그런 목적들, 그런 장단점들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드 해석이 특히 중요한데 그거는 그 구조물 자체의 어떤 특성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행 해석으로는 항상 수행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해석된 것들이 다른 과동답 해석의 직접 시간 접근법이나 모드 중첩법 같은데 활용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문제에 따라서 적합한 또 효율적인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요. 자, 다음.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 사실 말씀드린 거는 선형 해석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비선형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다른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진 않을 거지만 예를 들어서 충돌해서 충격 해석 같은 경우는 이게 에너지 보존식 이런 것들 다 아까는 평형관의 시험 봤었는데 힘에 대해서 에너지 보존이 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이래서 이제 뭐 공이 이렇게 자연학하는 거예요. 둥둥 하면 원래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해석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달라붙거나 또 달라붙으면 막 이거 날아가거나 그럴 겁니다. 그게 에너지 보존식이나 이런 것들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접촉이나 충격 이런 것처럼 뭔가 비선형성이 강한 해석을 할 때는 그것들을 좀 잘 표현하기 위해서 타임스탬을 좀 많이 잡아요. 특히 그 접촉이나 비선형성이 생기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뭐 이게 이제 변이를 나타내는 건데 그냥 투스텝 같은 거 쓰면 바로 탕탕탕 달라붙죠. 그다음에 20스텝 쓰면 조금 더 가다가 달라붙게 되고 100스텝 쓰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이러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비선형 해석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이 있다. 하지만 선형 동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